앉아있을 수 있다면 서있지 말고 누울 수 있다면 앉아있지 말라. 네, 바로 기회가 있다면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린 분명 지난주 일요일 선두 인천과의 격차를 좁히고 우리를 쫓아오는 팀과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히 무더워진 더위에 지친 듯 그 기회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말았죠. 지친 것은 선수들뿐만 아닙니다. 서 있기도 힘든 날씨에 11,000명이나 빅버드를 찾아주셨고 몇 시간 전부터 오셔서 사랑하는 수원을 응원하기 위해 모든 걸 다하셨습니다. 유독 따라오지 않는 결과에 많이 지치셨을 겁니다. 비오듯 땀은 내리고 불쾌지수는 높아지고 우리 모두 힘드셨을 겁니다. 물론 화도 납니다. 시원한 물로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도 뭔가 분한 마음에 쉽게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힘들고 분한 마음,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희 팟캐스트 크루들, 무엇보다 선수들이 더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분노의 마음을 표출할 방법도 수없이 많지만 이 팀을 사랑하는 마음도 무수히 많습니다. 이 팀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기에 주먹 한번 쥐고 바닥 한번 크게 치고 나서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오늘만큼은 선풍기나 에어컨 아래에서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시면서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지치지 않고 힘차게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씨가 이젠 진짜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더운데 경기마저 이러니까 더 더운 것 같습니다. 열불 난다고 하죠. 무더위 속에 녹아내리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패널 여러분들.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찾은 빅버드에서 또 승리를 맛보지 못한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매운맛, 캡사이신 매운맛으로 벼르고 나오셨을 텐데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개랑 빅버드가 너무 그리운 강윤입니다. 근데 건어스님 가실 때마다 비겨서 이거 이제는 1승 2무예요 아직. 아 1승 2무. 네, 작년에는 무승 요정이었는데 이제는 무패 요정이 돼야 되는데 자꾸 비기네요. 이겨야 되는데. 약간 자주 와가지고 그 승률을 좀 높이는 게 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오늘 이렇게 어김없이 두 분 나와주셨고요. 오늘 이 시간 아주 특별한 게스트분 모셔봤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 지지자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이게, 네. 그 김영철이라는 그 단어를 말씀하셔가지고, 조금 어색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그 아내분과 이제 털빈 부부라는 그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 좀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토리보이라고 하면 좀 더 아시려나? 인스타 아이디 토리보이, 그리고 아내와 함께 털빈 부부 이제 채널 운영하고 있는 수원 지지자 김영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네. 형철님은 혹시 저희 네네. 골다방 크루를 평소에 좀 알고 계셨는지? 그쵸. 제가 2023년부터 수원에 이제 입문해서 응원을 했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제 SNS에서 항상 골다방 크루 분들 영상 보고, 또 경기장에서 만나면 이제 저 혼자 이제 아는 척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네네. 저희가 작년에 부천원정 가서 처음 인사했나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이렇게 멀끔하고 잘생기신 분이 오셔가지고, 되게 깍듯하게 매너 있게 인사를 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원래 그 예의 바른 모습에 그 사람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호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너무 극찬이신데요? 지금 하트 하나 날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반가워 해주셔가지고, 저야말로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인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나 반갑고요. 네네. 그 아내분도 같이 하시는데, 오늘 여기 나온다고 하시니까 뭐 별 말씀 없으셨나요? 엄청 놀라던데요? 오, 왜요? 네. 왜냐면 아내랑 저도 네. 이제 이거 팟캐스트 이제 경기 끝나고 특히 저희는 좀 이겼을 때 좀 듣는 편이라. 아하. 이게 지면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보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이겼을 때 또 팟캐스트를 아내랑 같이 차에서도 들었었고,
그래서 아내도 당연히 이제 골다방크루 분들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왜냐면 제가 보니까 또 옆에서 이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거 한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또 신기해하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나오셔도 좋은데 참. 그거 한번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아, 네. 너무나 환영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립니다. 탑을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네. 저도 이 털빈 부부 채널을 구독하고 있거든요. 저는 인스타도 구독하고 감사합니다. 있고 유튜브도 네네. 구독하고 있는데 특히 쇼폼 최강자인 것 같아요. 진짜 재밌더라고요. 이게 쇼폼 최강자라는 말씀이 사실 너무 너무 부끄러운데. 근데 저는 웬만한 거는 잘 안 보는데 네네. 쇼폼이 나올 때마다 챙겨봅니다. 정말로. 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뭐 인위적인 거 안 하려고 하고, 예, 최대한 이제 좀 저희의 일상들을 담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 올리셨잖아요. 그죠? 저도 아, 보고 예, 왔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는 논쟁거리를 하나 들고 또 오셔가지고, 그쵸, 그쵸. 네, 재밌게 보셔 댓글도 하나 달고 왔는데, 네. 저는 이 털빈 부부 분들 영상 처음 봤던 게, 피아노 반주에 응원가 부르시는 거 있잖아요, 두 분이서. 아, 네네네. 네, 전 그거 보면서 이제 처음 딱 봤고, 그래서 이분들 재밌다. 그리고 팔로우를 했는데, 팔로우하고 나니까, 형철님께서 입고 계신 유니폼이 심상치가 않은 거예요. 빨간색에 하얀색 너무나 멋있는 레드 앤 화이트 유니폼을 입고 계셔서. 부산 아이파크인가요? 아니요, 사우스햄튼인데요. 이분도 군어구나, 아스날 팬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내적 친밀감이 더 생긴 상태에서 그 영상들을 쭉 봤는데, 저는 그 중에서 왜 좀 초기 올리셨던 것 같은데, 수빈님이랑 같이 여행 가셔가지고, 왜 유니폼 입고 미술관 가냐 물어보고, 왜 네. 유니폼 입고 일본 여행 가냐 막 물어봐갖고, 형철님이 대답해주는 영상 있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재밌었어가지고, 좋았고, 아이고, 또 축구 가르쳐주는 거 있잖아요. 아내분한테, 수빈님한테. 맞아. 아, 네. 네. 그거 축구 가르쳐준다고 가서 본인 축구하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형철님의 모습 보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제 들으시고 만약에 털빈 부부 못 보신 분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계시다면은, 인스타든 유튜브든 계정 검색해서 가셔서 쇼폼 보시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실 겁니다.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작년에 어떤 경기인지 기억 안 나는데 경기 끝나고 이제 형철님이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대자로 누워 있는 거. 내 심정이 그랬거든.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벌써 또 가슴이 애리고 머리가 아픕니다. 네, 올해는 정말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유튜브 또 인스타그램에서 털빈 부부 검색해 주셔서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미는 정말 저희가 보장합니다. 저 진짜 이게 나름 진입장벽이 높거든요. 이 보는 거에 대해서. 근데 완전 무장 해제 당하고 보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화기애애한데 이제 축구 얘기해야 되거든요. 특히 이번 경기는 건어스님과 제가 같이 직관을 갔다 왔는데요. 건어스님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전반 10분부터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좀 많이 봤거든요. 바로 지난주 일요일날 빅버드에서 열렸던 부산과의 홈경기였습니다. 1대0으로 리딩하던 경기는 1대1로 끝마쳐졌는데 오늘 벼르고 나오신 건어스님부터 이 경기 감상평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날이 매우 더웠잖아요. 네. 네, 원래는 비가 오기로 했었다가 갑자기 확 더워졌는데 이 더운 날에는 짜증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날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경기력 때문에 짜증이 많이 났었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이른 시간 선제골을 넣고 70분 동안 내려앉아서 잠궜거든요. 이 이해할 수 없는 경기 운영 방식에 매우 화가 났었고요. 제가 지난 팟캐스트에서 수비 전술도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세밀한 공격 전술과 경기 운영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날 경기에서 우리가 얼마나 경기 운영을 못하는지가 여실히 잘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오늘 벼르고 나오셨기 때문에 뒤에 가서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해주시죠. 소감 듣는데 건우스님 치아가 걱정되네요. 너무 이를 깎게 물지 마시고 빠득빠득 편하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가 늘 하던 얘기 했잖아요. 선제골만 넣으면 이긴다. 선빵만 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선빵 치고도 이기질 못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났던 경기였고요. 선제골을 넣고 상대가 공격하도록 당기고 그 뒷공간을 활용한 역습이라는 게임 플랜은 제대로 실행을 했다라고 보지만 역습을 통한 추가 득점에 실패했고 상대가 공격하도록 당기다가 얻어맞으면서 진 것 같은 무승부를 기록했다라고 느꼈어요. 네, 결과론적으로 두 분 모두 다 화가 나셨지만 바라보는 시각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형철님의 시각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앞선 두 분의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좀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저희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이겼다면 이제 아래 팀들과는 격차를 벌리고 또 인천과는 격차를 좁힐 수 있었던 그렇죠. 정말 아주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짧게 얘기하자면 날씨만큼이나 좀 덥고 답답한 경기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세 분 다 아주 그냥 답답하고 화가 많이 나고 그런 경기 소감평을 들려주셨고요. 얘기하기 전에 제 건어스님에게 한번 좀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제보한 겁니다. 건어스님과 제 와이프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좀 건어스님이 약간 좀 많이 내려놨다, 삶에 있어서. 뭐를 약간 무소유 뭐 이런 개념으로 많이 내려놔서 이젠 가까운 지인들만 좀 챙기고 이제 뭐 아스날 경기도 잘 안 본다. 뭐 수원도 뭐 사실 뭐 지든 말든 요즘에 참 좀 그렇다. 요즘에 좀 내려놨다 하셨는데 그런 평화로운 발언에 너무 대척점이 있었던 그날 화를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좀 집에 혼자 있으면서 다른 데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주변 사람들 챙기는 데만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 축구 관심 없다. 예, 수원 삼성 하나로 벅차다. 수원 삼성 하나로 벅차다. 그렇기 때문에 박승수가 뉴캐슬을 가든 뭐 사우스햄튼을 가든 관심 없다. 예, 나는 팀만 중요하다. 예, 그런 뜻이었습니다. 예. 건어스란 닉네임 내려놓나요? 뭐 다른 닉네임이 아직 없어가지고요. 뭐 딱히 없긴 해요. 네. 네, 이렇게 해명 들어봤고요. 그러면 뭐 화 내실만 하네요. 네, 자격이 있네요. 네. 많이 컸네요. 네. 관심. 네. 부산이 패신 정도만 두고서는 전반전에 약간 힘을 빼고 운영한 게 아닌가 이렇게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전반전에 썩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부산이면 이 정도의 오늘 부산이면 쉽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하지만 후반 되면서 부산이 용병을 계속 투입하기 시작했고 결과로 이어졌죠. 이날 부산에 대한 전반적인 전략, 전술 이런 거 한번 평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부산이 전반에는 공격 쪽에서 힘을 좀 뺀 라인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활동량이 좋은 선소경과 백가온을 선발 투입하면서 적극적인 압박을 통해 수원의 공격을 일단 막고 시작하겠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여기에 새로 합류한 이 리영직 선수가 선발로 나서면서 이동수 선수와 함께 중원에서도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원의 공격을 막았는데요. 부산은 수비 시에 5사의 형태를 취하면서 사이드로 공이 갔을 때 윙백과 사이드 미드필더가 같이 압박을 하면서 우리의 사이드 공격을 막았고 최근 몇 경기 수원 공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김지현 선수를 오른쪽에서는 홍욱현 선수가 왼쪽에서는 장호익 선수가 올라와서 맨마킹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날 김지현 선수는 전 경기인 경남전에 비해 경기 영향력이 줄었고요. 그 영향력을 일류첸코와 파울리뇨 선수가 가져가면서 분전했으나 부산의 수비를 뚫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후반이 되면서 손석영을 빼고 빌레로 선수를 투입했고 후반 18분에는 곤잘로 선수를 투입하면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이 후반 점유율을 보면 6대4로 부산이 더 높았고 후반 시작하고 30분까지는 부산이 65%의 점유율을 가져갔었거든요. 저는 이게 부산이 잘해서 혹은 정말 후반전에 전력을 다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키려고 내려앉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우리도 일류첸코의 골 취소나 후반 막판에 결정적인 찬스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 찬스를 살리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이번 경기는 우리보다는 부산이 더 아쉬워할 만한 경기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부산이 더 잘했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잘 하기도 했고요. 저희 그 경기 막판에 버저비터 맞을 뻔 했잖아요. 그렇죠. 질 뻔했어요. 네, 추가 시간 끝날 때쯤 그걸 이제 겨우 막아내면서 비겼는데 뭐 부산도 아쉽고 뭐 저희도 아쉽고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부산이 더 아쉬웠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유님 어떠십니까? 부산은 기존의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한 경기를 여전히 들고 나왔고 또 이 부산이 적이었지만 상대였지만 좋았던 것은 무더위로 인해서 체력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여름철 경기라는 것을 고려해서 후반에 힘을 더 주는 운용을 했다라는 점을 저는 좋게 봤습니다. 전체 점유율이 건호쌤도 말해주셨지만 수원이 51대 49로 전체적인 점유율에서는 조금 앞섰는데요. 후반에는 부산이 56, 수원이 44를 점유하면서 부산이 주도권을 갖고 결국엔 경기를 운영했고 특히 후반 20분부터 35분까지 부산 점유율이 65.9% 그러니까 66%까지 오를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면서 완벽하게 압도를 하는 순간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후반 막판 동점골로 이어지면서 부산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수원 원정에서 승점을 챙겨갈 수 있는 실리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보고요. 제가 경기를 보면서 부산의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특히 달라진 것은 그 3백의 좌측 스토퍼로 나온 홍옥현 선수의 활용이었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이전까지의 부산 경기들을 보면 주로 우측 스토퍼로 출전하는 장호익 선수를 통해서 전개하는 경우가 좀 많았어요.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홍옥현을 통해서 전개되는 양상이 좀 많았습니다. 홍옥현이 이날 경기에서 부산 선수 중에 가장 많은 62개의 패스를 성공시켰고 성공률도 97%로 매우 높았습니다. 좌측 윙백으로 출전한 전성진 선수에게 12개의 패스를 전달했고 또 좌측면으로 돌아 나오는 패신 선수에게도 5개 정도의 패스를 보냈습니다. 특히 주요했던 게 후반 교체 투입돼서 우리를 괴롭혔던 빌레로 선수에게는 빌레로가 45분 뛰었잖아요. 45분 동안 10개의 패스를 전달하면서 부산이 좌측에서의 공격을 만들어가는 것에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봤고 또 매우 전진해서 내려앉은 수원을 상대로 미드필더에서의 숫자 싸움에도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3백이 스토퍼인데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아마 이것도 이제 의도적인 전술이었다고 보이고 그것 때문에 부산이 이제 점유율을 가질 때 리바운드 되는 볼이 나올 거잖아요. 공격하다 보면 그 볼에 대한 소유를 계속 다시 받아오면서 점유율을 이어갈 수 있는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역할을 좀 해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플레이들이 결국에는 이제 부산이 좋은 경기 결국엔 등점골을 만든 데까지 좀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수원은 어떤 방식으로 경기에 임했다고 보시는지 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네, 지금 라인업이 출전할 때 보여주던 모습 그대로를 거의 보여줬다라고 봤어요. 특히 이제 저희가 지난 경남전에서 그나마 일류첸코와 김지현 선수의 위치 조정이 좀 괜찮았다. 그 덕분에 공격이 조금은 잘 풀리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이번 부산전에서도 좀 보여줬다라고 봤습니다. 일류첸코가 중앙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상대 박스 근처에서 우리 하프라인까지 작은 원 안에서 움직였고 김지현은 좌우 사이드라인과 상대 박스와 우리 박스까지 좀 큰 원, 상대적으로 더 큰 원 안에서 많은 활동량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일류첸코에게 총 23회의 패스가 전달되면서 일류첸코를 이용한 연계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일류첸코가 공을 많이 만지면서 경기에 대한 어쨌든 영향력을 좀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이제 비교를 하자면 16라운드 인천 경기에서는 일류첸코가 16번을 패스를 받아요. 그 23번이니까 확 늘었고 뭐 15라운드 성남과의 경기와 비교하면 성남과의 경기에서는 딱 6번 패스를 전달받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일류첸코를 활용한 공격을 잘했다라고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선제골 이후로 너무 내려앉으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박스 근처에서 공을 받아야지 이제 연계가 좋은 연계가 나오는데 그 기회가 줄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역습을 하더라도 추가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됐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후반에 공격진에서의 운영도 좀 아쉬웠는데 전반에는 나름 효과적이었던 두 포워드의 플레이가 우리가 수비로 내려오면서 플레이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활동폭이나 이런 것도 제한되고 그래서 김지현과 일류첸코 모두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후반전이었다. 특히 김지현이 저축에 파울린 쪽으로 가담을 해줬는데 뭐 그럴 경우 파울린은 중앙으로 들어가기도 했죠. 근데 이로 인해서 파울린의 기본 위치가
한 칸 아래로. 그러니까 김지현이 박스 왼쪽으로 올라온다면 파울리노는 중앙선 왼쪽까지 내려오는 이런 포지셔닝이 되면서 전방에서의 수도 줄고 또 공격 선수들이 상대 박스와 더 먼 곳에서부터 공을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결국 그게 좋은 공격을 만들어가기 어려운 포지셔닝이 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파울리뇨 역할이 그러니까 볼은 많이 받아도 그런 제한적인 부분, 그러니까 효율성이 좀 떨어졌던 부분, 그러니까 피니셔의 파울리뇨보다도 계속해서 좀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난 경기에서도 똑같아요. 지난 경기에서는 경남전에서는 완전 오른쪽 윙으로 나왔잖아요. 네. 슈팅도 뭐 기록하긴 했지만 좋은 슈팅 기록하기 어려워졌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데 파울리노가 좋은 장면이 언제였냐? 이번 시즌을 보면 경남 홈 경기죠. 네. 예, 박스 안에 위치해 있는 포워드 선수에게 주고 들어가면서 원투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데 그런 상황이 거의 나올 수 없는 포지셔닝이 되면서 파울리노 자체의 어떤 기여 이런 것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네, 골대와 계속 멀어지고 있는 파울리뇨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형철님은 좀 어떠셨어요? 수원의 이런 전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일단 강윤님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아닙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서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공감을 하고 이제 평소대로 뭐 항상 예측 가능한 베스트 11을 또 출전시켰죠. 출전시키면서 그렇죠. 또 아까 파울리뇨에 대한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제 파울리뇨가 윙으로서 또 김재현 선수가 공미, 일류첸코 선수가 이제 최전방에 위치하면서 사실 공격 세부적인 작업은 나름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 레오랑 황석호 선수가 이제 발을 많이 맞췄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공격으로 이어지는 그 특히 전반전에 후방에서 전반까지는 이제 수원이 잘하는 그 포켓 공간 활용이라든지 일루첸코가 이제 이규성, 최용준이 빌드업을 관여했을 때 중앙까지 내려와서 받아주는 모습이라든지 또 김지현이랑 파울리뇨가 자리를 바꿔가면서 스위칭 플레이를 한다든지 또 세라핌이랑 이건희를 활용한 윙 플레이라든지 일단 하려던 공격 세부 작업은 잘 이루어졌고 그래서 또 좋은 모습들로 이제 골까지 전반전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됐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사실 홈에서 1대0 상황에서 변성환 감독 부임 이후로 이렇게 일찍 이제 5백을 꺼내 들면서 3백을 꺼내 들면서 내려선 경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략과 평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또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고, 그래서 수비적인 모습에서 그리고 어떤 감독의 전략적 선택에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 전략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플랜 A는 잘 짜왔고 잘 했는데 경기 운영 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변성환 감독이 플랜 A는 정말 잘 짜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이 확고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해오는데 뭐 개인적으로 비판이라기보다는 뭐 이제 수원 축구를 보다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일단 경기의 운영적인 측면이나 이제 선수 활용도 측면에서 아쉬움이 평소에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도 좀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보시는 분들 시각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제 선제골의 중요성이 매우 컸는데 최용준 선수가 정말 오랜만에 수원에서는 첫 득점을 해냈습니다. 득점 장면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 17분에 파울리뇨가 이기재에게 백패스를 내주는 과정에서 부산의 김세훈 선수에게 발목을 밟히면서 파울을 얻어냅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이기재 선수의 프리킥을 김지현 선수가 낙하 지점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홀로 점프해서 헤딩을 하는데요. 이 헤딩이 구상민 선수에게 막히면서 최영준 선수 앞으로 떨어졌고 최영준 선수가 침착하게 골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최영준 선수의 골이 리그에서는 무려 7년 만의 골이고 리그컵을 포함하면 무려 5년 만의 골이더라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시즌에도 몇 번 골 넣을 기회가 있었는데 아쉽게 무산이 됐었거든요.
이제라도 골이 터져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기재 선수의 킥이나 김지현 선수의 헤딩도 너무 대단했는데 저는 오히려 김지현 선수의 헤딩을 구상민 선수가 막아낸 게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관점을 기가 막히게 막더라고요, 그거를. 어쨌든 이제 최영준 선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뭐 풀타임을 뛰지 못하고 45분에서 60분 가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주고 있다라는 걸 저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골도 넣고 했으니까 앞으로도 좋은 활약 이어갔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좀 풀타임을 계속 뛸 수 있는 몸 상태가 유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네, 뭐 설명 잘 해주셨고요. 저는 그 김지현 선수가 엄청 높게 떴잖아요, 점프를. 네. 그래서 와 이랬는데 그걸 또 맞춰서 슈팅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확실히 그 김지현 선수 폼도 올라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들었던 장면이고 그 저의 어웨이 유니폼 마킹이 최영준입니다. 최영준 하면 헌신, 그러니까 또 하필 그날 또 제가 또 최영준 마킹을 입고 갔거든요. 그렇죠. 네, 최영준 하면 헌신이라는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인터뷰 보니까 용돈의 대부분을 선수들, 그러니까 후배들 밥 사는데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유부남에게 용돈은 매우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요. 네. 그 유튜브 개설했으면 좋겠다. 슈퍼챗 싸주고 싶네요. 용돈하시라고. 다시 한번 최영준 선수 마킹한 것이 잘했다. 스스로 이런 뿌듯함이 좀 드는 것 같고요. 오랜만에 득점 너무 축하드립니다. 원래 골을 넣기가 좀 힘든 포지션인데 이번 시즌에 한 3골 정도만 더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득점 이후 후반전도 그렇고 수원이 이제 밸런스 잡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밸런스를 잡는 듯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시각에 따라서 그냥 내려앉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적극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평소 수원 축구와는 다르게 또 홈 경기에서 보여주는 평소의 모습과 달리 이제 그 지미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밸런스를 잡는 듯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일단 더운 여름철이고 또 습하니까 또 체력 안배를 위해서 또 경기 템포를 또 조절을 하는 모습이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미드필더에서도 무리하게 공격 전개 안 하고 이제 최영준 선수나 이규성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이제 템포를 한번 죽이고 들어가는, 그리고 무리하게 이제 플레이하지 않는 모습이 보였고, 또 이 부분이 또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밸런스를 잡는다는 거는 여름철에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 밸런스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공수, 미드 이제 양면에서 다 이제 밸런스가 잡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수비에서의 그 빌드업의 밸런스가 과연 잡혀 있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예, 이제 경기를 그 당시에 이제 N석에서 보고 이제 집 와서 또 풀 경기를 보고 또 하는데 그 확실히 그 수비 장면에, 그 수비 빌드업 장면에서의 아직 불안함. 그러다 보니 그런 데서 이제 끊겨서 이제 그렇죠. 갑자기 템포가 올라가 버리는. 그럼 사실 체력이 더 확 소모되잖아요. 예, 그런 불안함이 있었고, 그리고 계속 요새 수원 축구 보면서 드는 생각이지만 이제 1선과 2선과 3선의 간격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천 경기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사실 뭐 조기 축구에서도 그렇고 실제 프로 축구에서도 그렇고 이제 그 라인 간의 간격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밸런스를 잡는 게 단순히 템포를 조절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전반적인 이제 그렇죠. 그 간격뿐만 아니라 네. 예, 그런 밸런스가 다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이제 2선과 3선, 1선 간의 밸런스가 또 안 이루어지다 보니 이제 중앙 미드진이 또 비게 되고, 그러니까 또 그거를 그 밸런스가 깨지면서 또 우리가 역습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도 급하게 상대 뒷공간에 때려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결과적으로는 박스 안에 또 숫자가 부족하고, 이런 게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나. 좀 너무 오늘 비판적인 것 같은데. 좋습니다. 네, 이런 면에서 그 밸런스를 잡는 듯한 모습은 보였지만 개인적으로는 그게 단순히 템포 조절로만 보였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는 거죠. 저는. 경기장에서 그 비슷한 얘기를 이제 건너스님이 하셨거든요. 저거 수비만 하다가
체력 소진만 할 텐데. 네네. 네, 그런 장면도 좀 생각이 나는데요. 강윤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형출님이 확실히 직접 축구를 즐기시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네,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예, 요즘 저희 후반전 되면 우리 라인 간격이 굉장히 애매해지잖아요. 어떤 경기는 너무 벌어져가지고 요즘 최신 축구 트렌드가 30m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를 다 벗어나는 간격을 보여주기도 해서 그런 것도 굉장히 아쉬웠고 저는 운영 자체로는 실리적인 운영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네, 뭐 계속 얘기하지만 이 날씨나 이런 것 때문에도 있겠고 저희가 시즌 초부터 혹은 이제 경기 컨셉을 좀 바꾼 4라운드 끝나고 아마 그 이랜드와의 코리아컵부터 이제 경기 컨셉이 바뀌었다고 봤는데 전방 압박을 엄청 했었잖아요. 4라운드 충남 아산전까지는. 근데 그 이후부터 그걸 좀 버리는 운영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변성환 감독이 바라는 게임 플랜이 선제골 그리고 조금 내려쓰고 역습으로 뒷공간 요거가 바라는 게임 플랜이 아니었나 그걸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도권을 좀 주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선제골을 득점한 경기들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라고 저는 봐왔어요. 플랜이었군요. 네, 그래서 이전까지 경기들에서는 그래도 이전까지 경기들에서는 수비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너무 내려서지는 않았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뭐 부산의 공세가 매서웠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이거는 저도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지난 경기들에 비해서 더 내려서면서 지키는 것을 더 우선으로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로 인해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빠른 역습이 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골대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졌고 맞아. 또 이제 차라리 전반전에 득점 전까지는 형철이 말한 대로 오른쪽 윙 플레이도 어느 정도 나오고 왼쪽에서 연계도 나왔는데 내려서고 나서부터는 약속된 패턴이 나오기보다는 선수 개인이 몰고 올라가면서 뭔가를 만들려는 형태가 계속 나오면서 그러면 당연히 뛰는 거리가 늘어나고 공을 달고 가는 거리가 늘어나서 마무리가 아쉬워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계속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봤습니다. 일단 두 분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약간 좀 긍정적인 시각이 좀 존재하시는 것 같아갖고 좀 이제 네거티브부터 합니다. 네. 이게 왜냐면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가 얘기했던 강현님 말씀하신 대로 게임 플랜 바꾼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약간 좀 칭찬을 하는 그런 스탠스였었어요. 처음에는. 맞아요. 네, 게임 플랜이 바뀐 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 같다. 왜냐면 그 당시에도 실점이 꽤 많았기 때문에 실점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게 상대와 때를 가려서 해야죠. 매번 똑같이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홈이잖아요.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 부담을 갖고 나올 텐데 우리가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흐름을 상대한테 그냥 내줬거든요. 부산이 마치 자기네 홈인 것처럼 경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정처럼 경기를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내려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러다가 한 대 두들겨 맞으면 어떻게 역전하려고 저러고 있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현장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과연 준비해온 전략이 맞는 것인가? 맞다면 이게 정말 옳은 것인가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한 골을 넣고 지킬 수 있는 팀이 아닙니다.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네, 한 골을 넣고 지킬 수 있는 팀이 아니에요. 두 골을 넣고 세 골을 넣고 상대가 이제 안 되겠다. 공격하다가 4골, 5골 얻어맞겠다라고 하는 순간까지 밀어붙인 다음에 내려앉아야지 한 골 넣고 잠근다? 정말 너무 오만한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얘기를 또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지금 좀 정리가 안 되는데 이따가 밑에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네. 참 화가 많이 나셨군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어느 정도 내리는 거는 컨셉이었는데 부산의 기세에 오히려 또 밀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컨셉 우리도 내려간 건 컨셉인데 부산도 역으로 또 강하게 밀고 오니까는 아예 그냥 맥을 못 추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잠깐 드는데 뭐 이거는 뭐 저 감독님만 하시겠죠. 이임생을 불러야겠네요.
뭐가 무서워서 뒤로 가냐고. 네. 아유. 그거 잘하잖아요. 그러다가 집에 가셨지 뭐. 근데 그때 일부였어. 네, 뒤에 가서 또 자세한 얘기 또 나올 것 같고요. 이번 경기 진짜 아쉬웠던 부분이었거든요. 공격 시 마무리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당장 생각나는 것보다도 많죠. 네. 세라핌이 오른쪽에서 컷백 잘 줬는데 인류와 타이밍이 안 맞고, 그것도 이기재가 오른발 각에서 주춤하다가 또 찬스 내주고, 그다음에 또 세라핌 후드로 깐 그 있잖아요.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거 지금 끝까지 날아간 슈팅도 좀 아쉬웠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화가 난 게, 우리가 리드하고 있다는 점이 그 선수들에게 너무 심리적인 밑밥을 깔아준 게 아닌가. 우리 이기고 있으니까 뭐 찬스 한 번 정도 놓쳐도 어때?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거만하게 경기 플레이한 게 아닌가. 이게 지금 화가 났었거든요. 이 부분 한번 우리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전에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냉정하게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80분 이후에 우리한테도 결정적인 찬스가 연달아 2번에서 3번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렇죠, 왔죠. 예, 말씀하신 대로 마무리가 상당히 아쉬웠죠. 그리고 그 대가를 우리가 90분에 치렀고요. 이날 상당히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그런 시간대인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당연히 집중력도 떨어질 거고요. 하지만 이런 찬스가 한 경기에 진짜 몇 번 안 오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살렸어야 한다라고 보고요. 아마도 지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혹은 비기고 있는 상황이었더라면 더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 좋은 찬스를 이렇게 허무하게 날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수들이 이기고 있으니까 집중을 못한 건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건지 저는 알 수는 없는데요. 그렇죠.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건, 이게 후반 내내 수비만 하느라 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쓰다 보니 정작 써야 될 순간에 쓰지 못하고 집중해야 될 순간에 집중하지 못한 게 아닌가. 떨어졌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습니다. 사실 판단력도 좀 좀 확실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었고요. 공격적으로 할 때. 책임감이 없는 그런 거였죠. 그렇죠. 네. 형철님의 또 시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의 냉정함을 버리고 살짝 흥분해 보겠습니다. 건너스님과 반대로 살짝 흥분하자면, 저는 강현목 선수 장면이나 이기재 선수의 오른발 각도 장면은 차차 하고, 그 세라핌 선수의 그 45도 대포알 슛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 이게 제가 이 심리를 좀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요? 진짜 이건 진짜 신난 거예요. 이건 진짜 신나서 이 경기 우리가 잡았다라는 그 마음으로 나온 슛이라고 저는 90% 들떠서 90 저는 90% 조심스럽게 확신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사실은 쇄도하고 있는 일류첸코와 뒤에 또 컵백 자리에 있는 실바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냉정하게 판단하면은 이제 실바나 일류첸코한테 밀어줘야 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개인적으로 세라핌 선수가 저는 슈팅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저도요. 근데 본인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본인이 그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아까 방금 지미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수의 안일함이 좀 있지 않았나. 이 경기를 우리가 잡을 거라는 그 어떻게 보면 살짝의 그 자만심, 그런 거만함이 심리적으로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는 선수들이 그 공 하나하나를 정말 소중히 다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오영규 선수한테서 많이 느꼈거든요. 오영규 선수 플레이 보면, 물론 저는 수원에 대한 입문을 늦게 했지만, 그 23년도에도 그렇고 오영규 선수가 수원에서 했던 플레이 영상으로 보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공 하나하나가 이 선수에게 정말 소중하구나. 간절한 거지. 간절하구나가 느껴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제가 N1에서 진짜 개포팅 하고 있었거든요. 그 N1의 콜리더가 돼서 진짜 열심히 응원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세라핌 선수의 슈팅을 보고 저도 모르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쌍욕은 아닌데, 왜냐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또 그런 욕은 하진 않았지만, 작은 욕으로. 저도 모르게 이제 흥분을 해버리고 세라핌의 장수를 빌어줬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쉬운 슈팅이었다. 그래서 그게 들어갔으면 결과도 이러진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궁금한 게, 이건 정말 딴소리인데, 저는 중계로 봤잖아요. 2층까지 올라갔나요, 공이?
발생하기 예사롭지가 않았는데. 2층까지는 아니었고. 제가 볼 때 2층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방금 그 형철님 말씀하신 그 심리라고 보는 게 이 경기 내가 마무리 짓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네, 이 경기에서 내가 히어로가 되겠다. 나의 골로.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들어가면서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아니 방금 정말 아쉽습니다. 방금 드는 생각인데 그 전에 비슷한 유사한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이제 하프스페이스 45도 각도로 들어갔던 거 세라핌이 컵백을 내주는데 인류랑 호흡이 안 맞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뒤로 나갔었거든요. 그 장면을 생각해서 본인이 해결하려고 그랬었나? 이 생각도 드는 거 방금. 답답하니 내가 찼나? 네. 또 잘못 줄 수 있으니 한번 후려보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기엔 또 브루노 실바가 너무 좋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맞아. 그리고 말을 못 들을 수가 없어요. 브루노 실바도 브라질리언이기 때문에 말을 못 들었을 수는 없어. 이거는 화를 내더라고. 실제 축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상황에서 이건 무조건 그냥 공밖에 안 보여요. 그 상황에서 뒤로 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아마 잘 안 들 거예요. 아미고 뽀르빠뽀 했을 텐데 분명히 못 듣고 차버렸죠. 근데 이게 뭐 세라핌 선수를 집중해서 뭐 저기 비판하는 건 아니고요. 그 장면이 뭐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놓치고 나서. 근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골이 들어갔으면 영웅 되는 거였어요. 이게 결과론적인 얘기라서 그런 건데. 그것도 맞아요. 진짜 안 되려니까 뭐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뭐 똑같죠. 뭐 일류첸코의 슛이 VAR로 취소만 안 됐었더라면. 일류첸코의 그 마지막 그거를 왼발로 터치하지 말고 그냥 오른발로 다이렉트로 차서 골이 들어갔더라면 뭐 이런 가정적인 거기 때문에. 지금 방금 일류첸코 골 취소, VAR 취소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 헤더 굉장히 기가 막혔다고 생각했는데 VAR 보더니 이제 취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좀 애매하다라고 좀 봤는데, 그러니까 수비진들 사이에서 샌드위치 되어 있던 상황에서 경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좀 뒷선수가 좀 약간 좀 밀었던 밀면서 같이 밀렸던 느낌도 들었고, 이 부분 뭐 결과는 나와서 어쩔 수 없지만 좀 다른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 장면을 조금 설명드리면 좌측에서 전진한 이기재 선수에게 이규성 선수가 패스를 주고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시도한 이기재의 아주 날카롭고 정확한 크로스가 일류첸코의 머리로 정확하게 전달됐고 일류첸코도 또 멋진 공중 동작을 보여주면서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공의 방향을 바꾸는 그 장면이 진짜 멋있었는데요. 아쉽게도 VAR 판독 결과 골 취소 판정이 나왔어요.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이 중계를 보셨으면 들으셨을 텐데 이 경기 해설을 했던 강성주 해설이 잘 말해줬듯 부산의 조이제 선수를 짚고 뛰면서 조이제를 방해한 것이냐 점프 후 내려오면서 조이제 선수에게 터치가 들어간 것이냐 였습니다. 결과를 보자면 아마도 판정은 손을 짚으면서 조이제를 방해했다라고 봐서 파울을 본 것 같은데요. 이게 중계를 보다 보면 어차피 전 집에 중계를 봤으니까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주심이 보는 VR 화면이 화면으로 제공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제가 이제 저의 흥분은 여기서 시작되는데 같은 화면을 본 게 맞나 싶은 매우 의심스러운 그런 말도 안 되는 판정이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요. 이기재의 킥이 골문 앞에 도달하는 순간 조이제는 낙구 지점을 놓친 액션입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는 과정이었고 점프 자체를 뛰지를 못했어요. 일류첸코가 벌써 공중에 도달해 있는 일류첸코의 최고점을 놓고 보면 조이제는 아직 뛰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엔 이제 내려오는 시점에서 손이 닿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방해 행위라고 봤다는 게 저는 이틀이 지난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바라는 바가 있다면 지난 일이지만 경기 후 열리는 평가소위원회에서 판정에 대해 평가해서 오심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좀 심한 오심이었다. 요즘 또 심판 판정에 대해서 난리잖아요. 안양의 구단주분께서 이제 임기 마지막이라고 마구마구 하시고 막 그러고 계시던데 관련해서 심판위원장이 이동준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이동준이는 성명서를 봤더니 심판 판정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데. 네네네.
저는 심판들의 판정이 계속 이렇게 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이거는 좀 다시 확인을 해서 결과를 좀 공표해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명백한 오심이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네, 결과 자체를 바꿔버린 거라. 저는 지금부터 제 나름의 근거 있는 음모론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음모론까지 나온다고? 예,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는 저의 음모론이기 때문에 제 말을 신뢰하지 마시고요. 믿거나 말거나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뭐 그 장면을 중계나 혹은 직관 영상을 통해서 복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골이 인정이 되고 VAR로 취소가 된 거냐, 아니면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는데 VAR에서 골이라고 해서 주심이 온필드 리뷰를 본 거냐,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주심은 파울을 선언했고 VAR에서 골이라고 선언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 근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 만약에 주심이 골을 인정했다면 당연히 선수들이 킥오프 상황에서 VAR 판단을 기다렸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중계에서는 안 보이는데요. 현장에서 보면 부산의 구상민 골키퍼나 수비수들이 부산 쪽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쟤네는 뭔데 저기서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울이 불렸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어요. 두 번째는 경기를 다시 보다가 발견을 했었는데 중계에서 오현진 주심이 장호익 선수의 얘기를 하는데 입모양이 마치 내가 파울 불었잖아 처럼 보였습니다. 예, 이게 뒷상황이랑도 연결이 되는데 수원 선수들은 골이라고 생각해서 센터 서클에 볼을 세워뒀어요. 맞아요. 예, 근데 파울이 선언되니까 경기장에 볼이 두 개가 된 거예요. 부산 쪽에도 하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구상민 골키퍼가 골을 찾는데 오현진 주심이 볼이 두 개니까 다시 스톱을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구상민 선수가 막 항의를 하다가 경고를 받아요. 아, 그 장면이었군요. 네, 그게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볼이 두 개가 볼이 두 개가 경기장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볼 하나 치우고 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온필드 리뷰 후에 주심의 수신호인데요. 이 부산 쪽을 가리키면서 진행하라라는 수신호를 진행하거든요. 차라. 근데 이게 만약에 골이었다면 VAR로 골이 취소라는 수신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그런 수신호가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의 원심을 유지하겠다라는 수신호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제 음모론의 얘기가 좀 길었는데 이 장면으로 돌아가서 저는 이날 오현진 주심의 판정 성향을 고려한다면 뭐 저는 당연히 골이 인정됐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랬잖아요. 거친 걸 엄청 용인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몸싸움이 엄청 많았고 그 몸싸움에 엄청 관대했거든요. 카드도 잘 안 줬고요. 그러면 골이 취소된 장면도 파울을 주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 일류첸코 선수가 의도적으로 짚은 게 아니라 앞에 선수가 있으니까 점프하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터치가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VAR을 보고 취소를 한다. 뭐 어쨌거나 이제 뭐 취소가 됐으니까 결과가 나왔으니까 뭐 번복할 수가 없겠죠. 어쨌든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주심이 골로 인정을 했는데 이 VAR에서 이거 파울 같다 봐라 해서 온필드 리뷰를 해서 파울이 선언된 거라면 뭐 억울하지만 어떻겠습니까? VAR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주심이 파울을 선언했고 VAR에서 문제 없다, 골이다 라고 했는데 주심이 그냥 원심을 유지했다면 전 이거는 충분히 논란거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 되돌려 보시면 일류첸코가 팔을 썼다라는 거에만 너무 함몰돼서 보시면 안 되거든요. 그 상황의 앞뒤 전후를 다 보셔야 되는데 저는 그 강효님 설명해 주신 그 상황이 굉장히 정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나 싶은데 그게 정말 아쉬워요. 이 결과 하나가 경기를 바꾼 거기 때문에 한 이제 7월인가? 그때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K리그도 심판들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설명하게 돼 있거든요. 네. 과연 그때가 되면 이런 거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언변을 가진 심판이 있을까 그게 걱정됩니다. 그것도
걱정이네요. 이렇게 할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진짜 너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부산 팬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파울이야라고 얘기하실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일류첸코의 골 취소 장면이었습니다. 자, 또 계속해서 이번 시즌 들어서 쿨링 브레이크가 처음 시도되었었는데요. 진짜 무더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선수들이 확실히 체력적으로 지친 모습이 나왔거든요. 이 경기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 여름철 무더위 변수가 되겠죠? 네, 저도 이번 여름이 또 특히나 또 습하고 덥고 좀 벌써 일찍 이제 장마철이 또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1호빈 시작하면서 이제 더워졌는데 또 엄청난 변수가 될 것 같아요.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N석에서 오랜만에 이제 응원하면서 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너무 덥고 그죠? 예. 그리고 너무 습하고 땀이 많이 나고 하니까 이게 힘든 와중에 선수들 보면서도 선수들은 또 얼마나 힘들까. 저기서 또 쉴 새 없이 90분 동안 되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더운 날 또 축구하면 또 축구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한 5분만 뛰어도 이제 숨 막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이 막 되면서 앞으로 이 체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특히 수원이 좀 2부에서는 그래도 뎁스가 좀 두터운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뎁스를 활용하는 것이 또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이번 경기 보면서 더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그 스쿼드의 힘으로 이제 나가야 되지 않을까? 네,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이제 중요한 건 경기적인 얘기를 조금만 저는 해보자면 이 무더위를 누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느냐가 어쨌든 7, 8월 경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해 보이고 요때 순위 변동이 리그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5위였던 충남 아산이 7, 8월 지나면서 2위로 올라오거든요. 작년에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올 시즌에도 이 더위에 선수들이 지치고 경기력이 좀 내려가는 요 시기에 누가 더 이걸 잘하냐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경기 얘기를 조금 하자면 부산이 후반 시작하자마자 빌레로를 그리고 후반 중반에 곤잘로 선수와 소니 선수를 투입을 해요. 그리고 뭐 애석하게도 소니 선수의 어시스트로 곤잘로가 득점을 했으니까 매우 훌륭한 용병술이 됐죠. 최근 백가운 선수의 폼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난 부산 경기를 리뷰하기 위해서 쭉 보면서 봤더니 이 선수가 굉장히 어린데도 불구하고 많이 뛰고 빠르고 압박 잘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결정력 있을 때 좀 보여주는 편이라 줬어서 뭐 이 선수를 쓸 수 있지만 그래도 부산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것은 곤잘로인 게 사실인데 후반 중반 이후에 주전급들을 다 넣었다는 것 자체가 체력적인 어떤 우위를 막판에 이용해 보겠다라는 게임 플랜을 부산은 짜갖고 왔다라는 게 저는 그렇게 봤고 특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빌레로가 후반 교체 투입임에도 불구하고 슈팅을 5번이나 때려요. 근데 이게 팀 내 최다 슈팅입니다. 슈팅까지 연결되는 키패스를 2회 성공시키는데요. 그리고 11회에 공격 진영 내 패스를 성공시킵니다. 키패스나 공격 진영 내 패스 모두 전반 없이 후반만 뛰었는데도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공을 횟수를 기록을 해요. 소니 선수는 그보다 짧은 20분가량, 29분쯤 들어왔으니까 20분가량을 뛰면서 키패스만 4회를 기록을 합니다. 부산 팀 내 최다 키패스 횟수가 소니 선수가 기록한 4회예요. 그리고 그중 하나가 결국 득점으로 이어졌죠. 반면 수원은 수비를 더 지키기 위해 고정현 선수를 투입하고 세라핌과 일류첸코 대신에 강현목과 김현을 투입합니다. 부산과 반대로 주전 선수를 빼고 상대적으로 후보 선수를 들어갔죠. 그리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매우 아쉬운 선수 운영이 됐어요. 부산의 사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하고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 방금 말씀 잘해주신 대로 우리 선수층이 그렇게 얇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무더운 날씨에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 7, 8월에는 조합을 좀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 그렇죠. 네, 뭐 강현묵이 나오고 뭐 세라핌이 나왔다가 후반에 뭐 파울리뇨와 브루노 실바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짜서 선수의 분포를 좀 바꾸는 것도 아니면 아예 전반에 밀어 넣어갖고 경남전 이런 것처럼 전반에 4대0 만들고 후반에 좀 수월하게 지키던가 둘 중에 하나 컨셉을 좀 확실하게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스터디가 되지 않았나 싶은 부산전이었을 것 같은데요. 뭐랄까요? 교체 선수도 이제 5명으로 늘었잖아요. 이제 예전과 다르게 뭐 물론 날씨도 덥고 이제
과거와 다르게 현대 축구는 또 많이 뛰어야지 살아남을 수 있는 형태다 보니까 그 점은 알겠는데 그래도 교체 선수도 늘어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도 물론 뭐 이해는 합니다만 그 무더위를 그러니까 똑같이 힘든 거니까 핑계 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아무튼 강유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좀 잘 먼저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필이면은 그 이번 라운드가 이제 진짜 무더운 여름철 날씨였단 말이에요. 올 시즌 들어서 처음으로. 그리고 경쟁팀에 있는 팀들도 하나같이 다 뭐 날씨 탓인지 모르겠지만 한풀 좀 꺾인 그런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확실히 이 여름철이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꺾이면 안 되겠죠. 무엇보다도 좀 그런 여름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후반전 중반부터 이제 U22 때문이라도 그런지 이제 고정현 선수가 투입되면서 전 3백으로 바꾼 것 같았는데 좀 의아했거든요. 이 점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즌부터 종종 경기 막판에 3백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감독님 본인은 4백 신봉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뭐 3백에 얼마나 조예가 깊으신지까지는 뭐 잘 모르겠고 뭐 거기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도 아니니까 뭐 그 부분은 제쳐두고요. 이 후반전에 계속해서 수세에 몰렸기 때문에 뭐 소위 말하는 배터리 갈아 끼기로는 대응이 어렵고 후방에서는 고정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우리 진영에서 안정적으로 볼 소요 시간을 늘리고 부산이 급해져서 라인을 올리면 브루노 실바나 세라핌을 활용해서 단번에 역습을 하겠다. 뭐 저는 이런 의도 같았어요. 경기를 보면서. 또 저술적 컨셉이 있었던 네. 선수였다. 뭐 실제로 3백 변경 뒤에는 실점 전까지 부산의 공격을 잘 막아냈기도 했고 뭐 점유율도 좀 끌어올렸고요. 공격에서도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위협적인 장면도 여러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패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좋았고 실행도 나름 괜찮았는데 결론적으로 결과를 못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죠. 지키기 위해서 수비수를 더 넣었는데 지키지 못했으니까 실패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형철님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그리고 올 시즌 통틀어서 이 판단이 저는 너무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 지키는 전술, 그러니까 고종현 선수를 투입하면서 3백을 센터백 3명을 뒀고 수비할 때는 5백 그리고 이제 공격 시에는 이제 역습 형태로 이제 전술을 이제 전개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 지키는 전술 자체가 아쉽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상황에 따라서 경기를 일찍 잠그고 늦게 잠그고 하는 건 감독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부산전은 특히나 홈 경기였고 그리고 상대도 지쳐가고 있었고 1대0 상황에서 상대는 어떻게든 동점을 만들려고 라인을 올리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대0인 상황에서 굳이 그런 선택밖에 없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물론 이것도 다 결과론적인 이제 축구가 그렇지만 그런 일단은 첫 번째 아쉬움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3백 운영의 묘미라는 게 사실은 단순히 수비할 때 5백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비 숫자를 늘려서 좀 안전하게 가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사실 3백 운영의 묘미는 진짜 그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이제 중앙 운영을 비롯한 이제 다양한 전술적 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기존 4백보다 그 감독이 전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레알 마드리드의 알론소 감독 같은 경우도 그 선수들을 데리고 지금 3백을 활용하잖아요. 단순히 선수의 지금 실력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감독의 전술을 입혀서 3백에서 다양한 그 여건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사실 변성환 감독님의 3백을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단순히 수비 숫자 5명 말고는 내가 어떤 걸 봤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세라핌이 로켓슛 날린 판단 그리고 이기재에 대한 컷백 그 이기재 선수한테 컷백은 왔지만 결국 그 미드필더들은 또 공간이 엄청 벌어져 있었단 말이죠.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기재가 받았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 3백 전술에 대한 어떤 충분한 어떤 이해와 훈련이 이루어졌나?
단순히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도 역습 상황에서도 어떻게 전개할 거고 누가 나갈 거고 누가 컵백에 들어올 거고 그렇게 잡았을 때 어떻게 줄 거고라는 그런 이제 일종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백 판단이 더더욱 아쉽게 다가온 것 같아요. 형철님 말을 조금 이어보자면 만약에 이제 형철님 말씀대로 변성환 감독이 그런 식의 3백을 사용한 거라면 정말 큰 패착이 됐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게 결국 그 3백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게 고종현 선수잖아요. 이번 시즌이 거의 이제 제대로 된 데뷔 시즌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시즌이고 프로 경기 경험이 아직 10경기 미만인 그 선수를 놓고 3백을 하려고 했다는 게 3백 자체가 4백보다 좀 더 포지셔닝이나 간격이 더 세밀하고 중요한 전술인데 어렵습니다. 예, 그거를 하려고 고종현을 넣었다는 것 자체부터 물론 지금 뭐 우리 라인업의 센터백 자원이 부상이나 여러 가지 이슈로 좀 고종현 선수 말고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건 알겠지만 예, 그렇게 했다는 게 좀 문제시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사실 저희는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팬들은. 그러다 보니까 그 3백 전술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드는 거죠. 이게 맞나? 과연 이거를 이해할 수 있나? 감독과 선수들이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물론 저보다는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귀결되는 것 같아요. 앞에서 저희가 내내 얘기했던 거. 경기 운영.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 운영을 못한 거다. 임기응변도 약한 거다.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지적하는 거는 또 전문가들도 똑같이 보일 거 아닙니까? 한번 어떻게 또 개선이 되는지 한번 그것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3백까지 변경하면서 지킬 거면 제대로 지키던가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 후방 막판에 실점하고 맙니다. 참 마음 아픈 실점인데요. 실점 장면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우측, 부산 입장에서 좌측에서 부산이 코너킥을 시도합니다. 소니 선수의 정확한 킥이 곤잘로 선수에게 연결되었고 곤잘로는 레오와의 경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프리헤더에 가까운 상황에서 헤딩 슈팅을 시도했고 그 슈팅이 그대로 골망을 가르는데요. 정확한 킥과 그 곤잘로의 날카로운 헤딩이 있겠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실점이었습니다. 우선은 바로 직전에 코너킥을 시도하고 똑같이 리트라이가 된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곤잘로의 헤딩을 이규성 선수가 클리어합니다. 근데 그때 시도한 코너킥과 매우 똑같은 궤적으로 공이 들어오고 장면을 다시 보시면 곤잘로가 거의 흡사한 위치에서 헤딩을 시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장점 두 번을 연달아 썼는데 우리가 맞아. 한 번을 경험해서 그 경험도 곤잘로의 헤딩을 슈팅을 결국 허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걸 쓰는데 다시 대응이 안 됐다. 그만큼 우리 수비가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 그 장면에서 뭐 이렇게 봤습니다. 네, 너무 아쉬운 장면일 수밖에 없는데 이날 수비진 그걸 봤을 때 어려운 장면을 곧잘 막아냈다고 봤거든요. 그 경기 초반에 인천전과 그 선제골 실점했던 거와 유사하게 그 부산의 공격을 한번 내주거든요. 근데 중앙 수비수가 잘 커버를 했어요. 건너스님이 그때 와 저거 원래 먹는 건데 잘했네 이 코멘트를 현장에서 하셨었거든요. 그 정도로 이날 뭐랄까요 그 커버나 그 클리어링 같은 게 좀 어려운 장면에서도 잘 이루어져서 기존 수비진과 좀 다른데? 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뭐 실점 전에 슈팅도 이규성 선수가 막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근데 실점 장면만 놓고 보면은 제 느낌은 이래요. 하다 먹은 느낌이거든요. 이거 안 먹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말하기 앞서서 어떤 한 장면을 두고 선수를 호명해가면서 그 플레이를 비판하려는 것을 우리 자체가 좀 피하려는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데 이번 실점에서만은 선수 개개인의 아쉬운 반응이 실점으로 이어진 게 좀 있어서 선수를 거론하게 됐다는 걸 먼저 봐야 하고요. 3명의 선수를 좀 얘기하게 될 것 같은데 먼저 레오 선수입니다. 이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는 곤잘로를 잘 따라갔는데도 불구하고 경합에서 밀렸어요. 앞에서 뛰었는데도. 근데 두 번째 상황에서는 아예 놓쳐버립니다. 네, 그래서 경합조차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 당했으니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마크를 하던가 아니면 곤잘로가 위협적이니까 자기는 아예 공 쳐다보는 걸 배제하고 곤잘로만 쳐다보고 공이 오는 위치에 대해서 누구 한 명을 잡아놓고 이런 맨마킹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지 않았나. 실제로 좀 그런 식으로 수비는 하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아예 놓쳐버리면서 경합조차 못하는 상황, 프리헤더를 허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고정현 선수인데요. 고정현 선수의 수비가 좀 더 레오보다 아쉬웠다. 좀 더 아니라 더 아쉬웠다라고 봤습니다. 그 전 상황과 완전 거의 같은 궤적으로 날라오는 소니 선수의 킥을 다른 누구와 경합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낙구 지점을 놓쳐요. 그래서 본인은 위치를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헤딩 클리어를 하려고 헤딩하는 액션을 하는데 머리 닿지 않고 그냥 뒤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낙구 지점을 놓친 거죠. 완벽한 실수예요. 190이 넘는 큰 키를 가진 선수라고는 믿을 수 없는 헤딩 수비를 이번 시즌 내내 보여주고 있죠. 특히 부산전에서의 실점을 다 고정현 선수의 헤딩 클리어 미스가 나오면서 이어진 거라 두 경기 다 그래서 너무나 첫 아쉽다. 번째 그 부산 원정에서도 네. 있고. 네. 이런 장면 막으려고 후반에 넣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너무나 아쉬운 수비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냈다.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했던 게 있죠. 이런 어린 선수를 쓰면 가끔씩 리스크가 생기는데 그걸 감당해야 된다. 그 리스크를 감당해야 됐던 순간이었다라고 봤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아쉬웠던 선수는 양영모 선수입니다. 제가 양영모 선수를 참 아끼고 좋아하는데요. 네. 경남전과 또 이번 경기에서 양영모의 아쉬운 판단이 결국 다 실점으로 이어져서 양영모 선수도 아무리 우리의 캡틴이고 든든한 수문장이지만 비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절대 본인이 처리할 수 없는 궤적의 공인데 나와서 처리하려다가 위치를 잃어버려요. 네, 방금 말한 것처럼 직전에 똑같은 궤적의 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또 두 번째 오히려 뛰어나오는 판단을 했다는 게 저는 정말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만약에 그전 상황처럼 슛에 반응하기 위해서 골대를 지키고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던 헤딩 슈팅을 이상한 위치를 선정하면서 제대로 다이빙도 못 해보고 헌납을 합니다. 제가 방금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헤딩 슈팅이었다고 했잖아요. 기록상 곤잘로가 시도한 헤딩 슈팅의 XG값, 즉 기대 득점 값이라고 하죠. 기대 득점 값이 0.13입니다. 낮네요. 네, 전반전 최영준 선수가 득점한 골의 기대 득점 값이 0.45예요. 후반 95분 골문 앞에서 강현무 선수 그 복부에 맞으면서 놓쳤던 장면 있잖아요. 그 슛의 기대 득점 값이 0.36입니다. 이에 비해서 매우 낮은 기대 득점 값, 골 가능성이 12%밖에 안 돼, 13%밖에 안 되는 그런 슈팅을 이상한 위치 선정으로 헌납하면서 결국에 승점 2점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아쉬운 위치 선정이 되었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셔야 되는 게 강윤님께서 어린 고정현 선수에 대한 비판이 가혹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아는 강윤님은 양영모 선수를 거의 사랑하거든요. 근데도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이 상황을 리뷰하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양영모 선수도 같이 놓고 보셨으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생각 있으시면 얼마든지 댓글로 또 비판을 달아주시면 같이 토론이 되니까요. 그것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코너스님 이어서 또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강윤님이랑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양영모 선수가 어설프게 나오다가 골을 헌납한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양영모 선수가 제자리에 지키고 있었으면 막았을까? 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네. 중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딩이 강하기도 했고요. 코스도 구석이었거든요. 제가 경기장에서도 그 지미스님한테 얘기했는데 완벽한 헤딩이었다. 이거는 완벽한 헤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우산 돌리다가 못 봤어요, 실제로. 네, XG 값이 0.13이라는 건 막을 수 있는데 못 막은 게 아니라 그만큼 공격수가 대단하게 잘했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양영모 선수가 위치를 못 잡은 게 아쉽죠.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었으면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가까운 위치에서 빠른 헤딩이었기 때문에 좀 장담할 수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이제 수비는 아쉽죠. 고정현 선수가 정말 완벽하게 자기가 걷어냈다라는 식으로 점프를 했는데 뒤로 넘어갔던 거나 레오 선수가 그냥 아예 경합도 못 해보고 그냥 내동댕이 채워진 거는 좀 아쉬운 이제 수비죠. 방금 전에도 이제 전 상황에서 동일한 코너킥이 올라와서
그 곤잘로 선수에게 프리 헤더를 허용해놓고서는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이 당했다라는 건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이 박스 안에 제가 숫자가 몇 명이 있고 뭐 우리 팀 숫자가 몇 명이고 상대 팀 숫자 이런 얘기하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이 코너킥에서 보면은 우리 선수들이 당연히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한 명 정도는 곤잘로 선수의 진로를 방해한다거나 아니면 둘이서 곤잘로 선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았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전혀 대비가 안 됐었거든요. 변성환 감독이 우리가 부산 원정 때 곤잘로의 높이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4가지를 준비했었다라고 하면서 제가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3가지였나요? 하여튼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곤잘로 선수가 투입됐을 때 세트피스에서 곤잘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대비는 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되게 아쉬웠고요. 어쨌거나 공격이며 수비며 선수들이 다 좋아졌잖아요. 퀄리티가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는데 왜 자꾸 이렇게 실점이 늘어나만 가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또 새로운 시각을 또 제시해 주셨는데 그 헤더슛이 속도가 빨랐나요? 제 체감상으로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처럼 보여가지고 공이 느낌이 그랬나 봐요. 네. 아예 막아야 되는데 이래야 되니까 그 되게 늦게 공이 나가는 그러니까 그 들어온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거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중계로 봤을 때는 되게 좀 빨라 보였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곤잘로가 장면이 맞나 헷갈리는데 앞으로 뛰었다가 공이 생각보다 뒤로 와서 몸을 뒤로 누비면서 이마에 탁 맞춰요. 그래서 각도는 좋았는데 공이 빠르다고 보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각자의 체감이 다른 거고 이제 제가 양용모 선수에 대해서 이제 아쉬운 거는 어쨌든 그 원래 위치에 섰으면 적어도 반응은 할 수 있거든요. 먹힐 수는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결국에는 헤딩을 허용했다는 건 수비 선수들의 문제니까 그러면 다이빙이라도 반응이라도 하는 모습이 나왔으면은 뭐 가능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막을 수 있는. 그렇죠. 예. 근데 아예 반응도 못하고 공 날아가는 거를 거의 역동작 걸린 것처럼 무릎 꿇고 봤다. 봐야 됐어요. 예. 이거는 골키퍼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또 왜 이게 더 아쉬운 이유는 경남전의 골도 어쨌든 황석호 선수의 자책골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그것도 양용모 선수가 굳이 앞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판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대 킥이 워낙 좋았어요. 이거 건너스님이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상대 킥이 굉장히 좋았던 건 사실이지만 거기에 현혹돼서 나갈 필요가 없이 그냥 자리 지켰으면 황석호 선수에 맞든 그냥 상대 선수가 헤딩을 했든 어쨌든 양용모 선수가 막는 것을 도전해볼 수 있는 위치는 되는데 똑같이 이상하게 뛰어나왔다가 먹혀요. 근데 이번 골도 똑같이 나오면서 이 선수가 작년에 좋았던 그 폼을 좀 잃고 그러면서 판단력도 좀 잃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생길 정도로 저도 우려가 돼요. 매우 아쉬운 판단이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선수 하나를 비난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실점 장면에서는 그 세 선수의 모든 플레이가 좀 아쉬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루빨리 작년에 그 수원 수비진을 하드캐리 하던 양용모 선수의 폼이 빨리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양식도 좀 많이 드시고요. 열렬히 응원할 테니까 하루빨리 클린시트 하는 경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번 경기 전체적으로 이제 총평을 해볼 건데요. 감독님의 전술적 패착이었다고 봐야 할지, 선수들의 안이함이 문제였다고 봐야 할지, 아니면 뭐 종합적인 문제였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경기의 특징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없었고, 그냥 먹었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종합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부산전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님부터 해주시죠. 네. 오늘 이렇게 또 부산전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저도 변성환 감독님 되게 응원하고 또 지지하는 입장인데 그 경기 운영에 대한 아쉬움이 여전히 이번 부산전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다고 생각을 하고 선수 운영적인 측면이나 어떤 플랜 B, 플랜 C에 대한 가동이 오히려 작년보다 더 아쉬운 느낌이 저는 사실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후반전에 경기를 뒤집거나 후반전에 플랜이 변화하면서 좋았던 장면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특히나 그 경기 운영적인 측면에서 개인적으로 아쉬움을 좀 많이 느끼고
또 날이 더워지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미드필더진이 주전 선수들이 나이가 많잖아요. 뭐 이규성 선수도 그렇고 최영준 선수도 그렇고 워낙 베테랑들이고 또 나이가 있고 또 일류첸코 선수도 김전 선수도 다 선수로서는 나이가 많은데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히 그 지친 모습이 보였던 것 같아요. 특히 후반전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날도 덥고 하니까 간격도 점점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컵백도 못 들어오고 수비 가담도 안 되고 내주고 움직여야 되는데 내주고 서 있고 그런 장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합쳐지고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또 심판 운영 그 모든 삼박자가 하나 더 변수죠 심판은. 그 세박자가 삼박자라고 해야 되나? 삼박자가 이제 아주 불협화음을 내면서 이번 경기가 좀 아쉽게 무승부로 끝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표현이 좋네요. 그 불협화음. 네, 이거보다 더 나은 표현을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지금. 모든 면에서 불협화음이 났던 부산전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고요. 커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네, 저는 조성환 감독의 준비가 더 좋았다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심에는 리영직 선수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전히 고평가하시는군요. 네, 임민혁 선수를 트레이드한 명확한 이유가 이번 경기에서 잘 보여줬다라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최근에 수비가 불안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선제골 넣으면 내려앉아서 잠그려고만 하는데 역습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보다 전력이나 조직력이 떨어지는 팀에게는 잘 통하는데 조직력이 좋은 팀들 혹은 우리를 잘 분석한 팀들에게는 안 통하거든요. 이 안 통한다는 걸 여러 번 봤잖아요. 벌써 이번 시즌에 여러 번 봤는데 이게 달라지지 않고 계속 똑같이 나옵니다. 이 라인을 내린다고 수비를 잘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뭐 선수를 맨마킹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는 지역 방어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원 선수들은 그냥 일단 자리를 지키고 있다가 자기 자리 근처로 상대가 오면 그제서야 붙어서 수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수비를 먼저 해요. 그러면 성남전 최근에 붙었던 성남전처럼 좁은 공간에서 오밀조밀하게 패스를 주는 팀한테는 아주 쥐약인 수비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변성환 감독이 본인만의 수비 전술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실점하고 하다 보니까 좀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비 전술에 대한 중심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고요. 제가 조축을 나가면 그 선수 출신이었던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상대는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스 주는 대로 상대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공을 가지고 상대의 움직임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상대의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유도하고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부산전을 보시면 우리가 이용당했습니다. 점유율이 높은 팀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까요? 그 수비를 쫓아다니는 팀들이 체력적으로 힘들까요? 쫓아다니는 힘이 당연히 쫓아가는 팀들이 힘들죠. 점유율을 그렇게 내주면 이 더운 날씨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기 운영이 되게 아쉬웠고요. 변성환 감독님이 수원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원은 공격적인 팀이고 공격을 해야만 하는 팀이다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요즘 수원 축구를 보면 우리가 공격하는 팀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똑같이 네. 경기 운영, 그다음에 전술적 벤치 싸움에서 밀렸다 또 이렇게 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윤님 총평 마무리해 주시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경기였다라는 느낌이었는데요. 네. 부정적인 거니까 선물이 아니니까 종합 문제 세트, 뭐 종합 숙제 세트였다. 여름방학 숙제를 맞이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기대 득점 값을 위에서 말했으니까 좀 더 얘기해보면 수원이 총 14개의 슈팅을 이날 시도해서 그중 5개만 유효 슈팅을 기록했고요. 부산은 20개의 슈팅을 시도해서 그중 14개가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압도적이었죠. 기대 득점 값을 비교해보자면 이 경기에서 수원은 1.43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고요. 부산은 1.85의 기대 득점 값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기를 봤을 때는 이기던 경기를 막판에 골을 먹어가지고 이길 경기 비겼다라고 해서 아쉬웠는데 기록을 다시 놓고 보니까 부산이 이길 뻔한 경기를 비긴 거다. 부산이 오히려 더 아쉬울 부산이 수 더 있겠다. 아쉽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이 선제 득점 이후 내려서는 역습하려는 실리적인 운영을 감독이 게임 플랜 준비해온 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겼으니까 감독의 전술적인 패착도 있겠고 그럼에도 좋은 기회는 만들었으나 그것을 다 물거품 만들었고 또 먹히지 않을 수 있었던 골을 허용했기에 선수들의 경기력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고. 네. 거기다가 이 아까 말한 대로 한여름밤이라는 특성을 이해한 부산의 후반 공세에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의 운영에서의 문제까지도 결합됐다. 총체적인 문제가 쌓였다. 뭐 이렇게 봤고요. 우선 문제는 결국 다 드러났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오느냐가 다음 경기까지 우리 팀이 해결해야 될 매우 어려운 숙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다행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이하라 코치도 곧 합류하고 하니까 7월부터 온다고 하니까 이제 곧 오겠죠. 새로운 시각과 또 새로운 환기된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개선되길 바래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축구의 연속입니다. 우리 수원 팬들은 쉴 틈도 없이 바로 아산으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아산 원정하면 작년 5월에 범악도 기억나실 거고요. 딸깍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충남 아산은 어떤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네, 충남 아산은 18라운드까지 치룬 현재 6승 7무 5패로 승점 25점을 기록하면서 7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에 이 비슷한 시점에 4, 5위권이었고 이후 성적을 여름에 끌어올리면서 최종 순위 2위에 올랐던 것을 생각하면 올 시즌은 좀 처져 있다라고 보는데요. 충남 아산의 이번 시즌 기록만 살펴봐도 이 팀이 어떠한 스타일의 팀인지가 좀 보입니다. 경기당 패스가 332개로 리그 최하위의 패스 기록입니다. 그런데 롱패스는 총 616개, 경기당 34개로 리그 1위 기록이에요. 패스 숫자는 적은데 롱패스는 많다. 그리고 크로스가 총 101개, 경기당 5.6개로 리그에서 2위. 코너킥이 총 100개, 경기 평균 5.56개로 리그 1위의 기록입니다. 경기장을 3등분했을 때 우리가 공격하는 진영, 즉 상대 진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공격 진영이라고 하는데 공격 진영 내 패스도 총 1163개, 경기당 64.6개로 리그 3위권입니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리그 몇 위권을 하고 있는지 들어주시면 됩니다. 공격 진영 패스 리그 3위권이에요. 좀 눈에 그려지시나요? 롱패스를 때리고 네, 사이드를 공격한다. 패스 숫자는 많지 않은데 선수가 직접 몰고 올라가거나 롱패스를 통해 사이드로 보내서 적극적인 크로스 공격을 시도하는 팀이다. 그래서 코너킥도 자연히 많아진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공중경합이라는 수치가 단순 수비에서의 클리어링 경합뿐만 아니라 공격 상황에서의 경합도 수치로 포함되거든요. 이 공중경합도 총 373개, 경기당 9회 승리를 해요. 공중경합 승리를. 이게 리그 2위권입니다. 네, 결국 사이드에서 올리는 크로스 공격도 적극적으로 하고 그게 높이를 김종민 선수가 아마 근데 제공권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충남 아산의 플레이 스타일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김종민 선수 여기 와 있구나. 그걸 까먹고 있었네. 자, 그렇다면 충남 아산에서 요즘 폼이 좋은 선수들 좀 꼽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강윤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 김종민 선수가 이제 충남 아산에서 9번 이제 스트라이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K2 베스트 11에 2번이나 선정되고 또 아산에서 최다 득점이랑 또 최다 공격 포인트를 이끌 정도로 또 지금 폼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제공권을 활용한 이제 박스 밖에서 이제 크로스 플레이가 또 롱볼 플레이가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산에서 또 한교원 선수 아마 다 아실 거예요. K리그 팬분들이시라면 한교원 선수가 또 베테랑답게 또 마찬가지로 또 최다 공격 포인트 4득점 2도움으로 지금 쏠쏠하게 활약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또 수원 수비 입장에서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가 제공권에 좀 약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키 큰 선수는 있지만 레오 선수와 고종현 선수의 제공권에 개인적으로 저는 수비적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이 김종민 선수를 활용한 이 포스트 플레이나 이제 공중 플레이
제공권 플레이를 어떻게 또 수비할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네요. 네. 포스트 플레이 하여튼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한겨원 선수가 복싱도 잘합니다. 아, 그렇죠. 쫓아가서 때리죠. 쫓아가서. 알아 들으셨죠? 네. 그 네. 전주성 한 방이 전주성 한 방이 안 맞으면 또 그냥 따라가서 또 전주성 돌주먹 퇴장 플레이를 또 유도 한번 해보는 것도 살살 긁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농담이고요. 건너스님 또 계속해서 해주시죠. 네, 저는 뭐 비슷한데요. 최근 아산이 5경기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3승 1무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데요, 폼이. 네, 이런 아산의 성적을 이끌고 있는 게 바로 전방에 위치한 충남 아산의 판타스틱4 공격진인데요. 최전방에 김종민, 왼쪽에 데니손, 오른쪽에 한교원,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김승호 선수인데요. 이 친구들이 최근 경기에서 뭐 골도 넣고 어시스트도 하고 자기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서요. 이 4명의 선수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김종민 선수는 작년에도 그렇고 폼이 계속해서 좋네요. 작년에 한창 좋아서 초반에 득점왕 경쟁하다가 심한 부상으로 아마 시즌 후 중반을 거의 날려보내고 후반기에 복귀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 시즌 초에 폼이 좀 안 올라온다 싶더니 어느새 지금 5득점 올리고 있네요. 확실히 잘하는 선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확실히 조심해야 돼. 수비진에서 특히나 또 미들진도 그렇고 잘 막아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 또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1로빈에서는 빅보드 홈에서 비겼거든요. 아직 기억나는 게 그날 경기 끝나고 충남 아산 팬이 제 앞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아산 파이팅 이러고 지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강윤님 그때 같이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 꼬마 잊지 않을 겁니다. 네. 막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야 될지 또 무더위도 변수고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하게 골다방은 꼬마들한테 도발을 좀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만만한가 봐. 털보 삼촌 화나면 무서운데.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경기 얘기를 하면 충남 아산의 그 핵심 선수들을 좀 잘 말해주셨어요. 공격 진영에서 좀 매서운 선수들이 있는데 저는 충남 아산을 보면서 조금 눈에 띄었던 선수가 77번의 정마호 선수입니다. 작년에 있구나 안 가고. 작년에 에이스 핫한 선수였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그러니까 충남 아산이 포백을 중심으로 한 4-2-3-1 포메이션을 사용하는 것처럼 해요. 근데 실상은 77번 정마호 선수가 아래로 내려와서 그 유명한 라볼피아나식 운영을 합니다. 근데 이 선수의 재능이 좀 대단했던 게 그 중앙 미드필더에서 공격을 지원하는 재능으로서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배성재 감독 체제 하에서 수비형 미들이나 아니면 아예 센터백, 3백의 중간 센터백 역할까지 해가면서 전개에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또 가끔씩 전진을 해가지고 또 매우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이 선수의 빌드업을 이 선수에부터 시작하는 빌드업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또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포백을 섰지만 그 좌우 센터백이 넓게 벌리고 정마호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3백 형태를 만들어요. 네. 그러면 좌우 풀백이 미드필더로 가담을 해서 미드필더 숫자 싸움을 붙입니다. 그러면 요때 정마호나 다른 센터백들이 손준호 선수에게 주로 연결을 해요. 네, 이제 아이러니하게 전북 출신 범죄자들을 다 모아놨는데 어쨌든 손준호 선수에게 연결하면 여기서 송준호가 롱패스로 전방을 보냅니다. 요 고리가 저는 핵심 고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충남 아산에. 여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전방을 보내면 아까 건너스님이 말한 충남 아산의 나름의 판타스틱4가 공을 받아갖고 거기서 이제 휘뚜루마뚜루 해버리는데 우측에는 발빠른 한기원이 있고 저측에는 개인 기량이 좋은 데니손이 위치하면서 사이드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맨 처음에 말했듯이 거기서 크로스 공격을 하고 크로스 공격을 통해서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죠. 결국 이제 이 부분을 못하게 하면 충남 아산의 플레이 방식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이 부분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얘기 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손준호의 롱킥과 경기 조율을 방해하기 위한 손준호에 대한 압박, 강력한 압박이 필요하다. 아니면 선물을 준 다음에 가둬버리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미드필더 싸움을 위해서 좌우 풀백이 안으로 가담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뜻은 결국 또 좌우 뒷공간을 노출한다 라는 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드에 장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보이지 않은 지 좀 며칠 된 것 같아요. 몇 경기 된 것 같아요.
이번에야말로 제발 확실한 사이드 플레이로 충남 아산의 측면을 공격해야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이번 경기에 돌아올 수 있는지 아직 미지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센터백에서 중심, 수비의 주축으로 활약하는 이윤범 선수가 훈련 중에 부상으로 지금 이탈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제가 정마호 선수가 대단한 재능이라고 했죠. 정마호가 지금 센터백으로 출전합니다. 재능이 있네요. 근데도 빌드업에서는 확실한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해부터 주목받고 있고 지금도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된, 그러니까 20세 이하 대표팀에 차출된 선수인데 프로팀에서 센터백이랑 중앙 미드필더를 주전으로 볼 정도의 선수니까 굉장히 재능이죠.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고종현우 선수를 슬프지만 생각하면 좋은 게 유망한 자원인 건 분명하고 어느 정도 능력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만 센터백에서 출전할 경우에는 수비력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밀어붙이는 경기, 밀리는 경기에서 아산이 만드는 경기, 충남 아산이 만드는 경기에서는 정마호가 분명히 번뜩이는 게 있지만 충남 아산이 밀리는 경기에서는 정마호 쪽이 오히려 약한 고리가 될 수 있다. 오히려. 네, 요것을 파고드는 공격도 준비하면 예를 들면 일류첸코가 1대1로 붙어서 몸싸움에서 이겨버린다던가 우위를 점해야 되겠네요. 이런 공격도 준비하면 좋은 효과를 보지 않을까 합니다. 예, 확실히 공략 포인트를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또 형철님 또 계속 한번 또 이야기해 주시죠. 네. 방금 강윤님이 전술적으로는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저는 저희 선수들의 정신적인 부분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물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동기부여나 이런 멘탈리티가. 네. 사실 홈 경기 부산전 아쉽게 비기기도 했고 또 더운 여름철에 시원한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번 또 아산 원정만큼은 또 멀지도 않으니까 또 더 공격적으로 작업을 해서 맞불 작전을 한번 놔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뎁스가 두터운 편도 아니고 또 충남 아산 또 미드필더나 공격진이 또 젊지가 않거든요. 거기도. 그렇죠. 거기도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는 또 젊은 또 선수들 많잖아요. 이민혁 선수나 강현목 선수나 또 젊은 미드필더 자원들도 많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맞불을 놔보는 정신무장을 하고 맞불을 놔보면 어떨까. 왜냐 아산도 홈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비적으로만 나오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아산 배성재 감독 스타일이 또 되게 공격 스타일을 추구하고 또 빠르고 간결한 축구를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홈 경기 특성상 또 감독 특성상 또 수비적으로만 나올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굳이 체력 아낀다고 처지고 굳이 체력 아낀다고 또 모르다가 또 이상하게 또 공중볼 따여가지고 코너킥에서 따여서 먹느니 저희가 잘하는 거 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또 충남 아산도 근데 베테랑 선수들이 워낙 많아서 또 쉬운 상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젊은 신구 조화가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집중력 있게 경기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해봤습니다. 네, 확실히 이게 강윤님의 그 전술 포인트랑 맞물리는 게 압박을 좀 강하게 밀도 있게 좀 가한 다음에 사이드로 화끈하게 공격을 한번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신무장도 잘 하셔가지고 전 그거 아쉽더라고요. 그 부산전 끝나고 선수들 이제 인사로 오는데 너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왜냐면 막판에 골 먹으면은 굉장히 처지잖아요, 팀 분위기가. 그거를 더운데 더 덥죠, 진짜. 그러니까요, 열불났을 텐데. 그러니까 이제 팬들도 야유를 못 보내는 거야. 맞아. 힘을 내요, 힘을 내라 수연하죠. 근데 엔석이 진짜 조용하더라고요. 야유도 안 나오고 응원도 안 나오고 다들 조용하더라고요, 진짜 한동안. 그래서 한번 반환점을 다시 한번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략 포인트 잘 말씀해 주셨고 멘탈적인 부분도 이제 코치진이 잘 케어해 주셔가지고 물러설 수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꼭 원정에서의 승점 3점 챙겨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부산전 경기를 하면서 김포가 인천을 이기고 있었고 물론 막판 동점이 되긴 했지만요. 우리 수원이 밥상을 또 한번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는데요. 현재 순위표 한번 보시면서 현재 상황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너스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8라운드가 끝난 현재 K리그2 순위를 보면 1위 인천이 승점 45점, 2위 수원이 승점 35점, 3위 부천이 승점 31점, 4위 전남이 31점, 5위 부산이 30점, 6위 서울 이랜드가 29점입니다. 일단은 3위와 한 경기 이상 차이가 나는 상황이긴 한데요. 우리가 만약 일요일 부산전에서 이겼더라면 인천과는 승점 8점 차. 8점 차. 예, 3위와도 6점 차가 되면서 2위를 굳힐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 부산전이 더더욱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경장 그 팀들도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뭐 서울 이랜드는 저번에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뭐 부산도 그렇고, 전남도 처음에 좀 잘 나가다가 약간 꺾였죠. 전남이 뭐 애초에 그렇게 막 공격이 강한 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지켜서 이기는 팀이었기 때문에 좀 승률이 좋았는데, 요즘에는 골을 이제 잘 못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승리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좀 치고 나갔어야 되는데 계속 이제 2승하고 비기고 2승하고 비기고 2승하고 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좀 내려앉다 보니까 현재의 승점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팀 이슈가 있죠. 발디비아 선수가 심판 판정에 아주 분개해서 몇 개국, 5개국어로 심판 문제 있다고 지금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그래요? 제재받냐 마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려 5개국어로? 네. 한국어로도 쓰고, 브라질어로 쓰고, 영어로 쓰고,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많이 오그랬나 보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우리도 이제 심판 겪어봐서 알지만 분개를 하고 있고, 물론 직전 경기 아마 어시스트 해가지고 뭐 무승부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알베르티하고 이제 발디비아의 어떻게 보면은 공전 문제, 그러니까 이게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래요. 왜냐면 두 선수 다 이 농구식 표현으로 볼 핸들러, 공을 좀 많이 만져야 되는 선수들인데, 그러니까 둘이나 있다. 네, 그게 둘이나 있으니까 그 네이마르, 메시가 둘 다 공 만지는 거 좋아하지만 서로 배분했던 것처럼 감독이 얼마나 잘 배분해내냐가 좀 중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수비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조금씩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고, 지켜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부천이 상승세가 좀 있다. 어느새 3위거든요. 서울 이랜드는 저희가 말씀드렸죠. 이 전술에 대한 변경을 시도하면서 좀 내려앉았다라고 보는데, 부천이 어쨌든 꾸역꾸역 먹어 올라오면서 지금 31점으로 예, 저희랑 4점 차예요. 7위인가 8위 있던 곳까지 봤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천의 상승세가 조금 우려되게 돼서 부천이 한번 꺾이는 타이밍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그래도 다행히 저번에 맞대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것도 좋지만 필요하지 않나 싶고, 인천의 독주를 막을 팀이 솔직히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김포가 막았어야 되는데, 또 김포의 경기가 굉장히 거칠었기 때문에 김포와의 경기가 남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 또한 매우 걱정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물고 물리고 설키면서 뭐 리그 판도는 재밌지만 어쨌든 확실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는 게 인천이어서 요걸 제지하지 못하면 여름 기간 동안에 이게 좀 제재돼서 승점이 좁혀지지 않으면 가을이 되면 오히려 더 굳혀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 무더운 여름 시즌 때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고 인천이 조금 진흙탕도 밟고 똥도 밟고 그러면서 미끄러지는 걸 기대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뭐 인천 선수긴 하지만 이제 김포랑 경기에서 네. 거의 사고에 가까운, 그죠? 그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제 문지한 선수가 잘 캐치해서 또 좋은 모습으로 그라운드에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응원하는 팀을 떠나서 맞아요. 선수들은 그라운드에서 또 보호를 받아야 되고요. 또 그런 식의 또 플레이는 또 비난 받아야 되지 않을까. 비판 받아야 됩니다. 네. 문지한 선수도 솔직히 좀 거친 선수긴 해요. 그래서 제가 상대를 만날 때마다 그다지 좋게 보는 선수는 아닌데, 어쨌든 골 장면은 굉장히 이 선수가 좋은 판단으로 잘 쇄도를 했고 피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다가갔고, 그거에 있어서 골키퍼 리액션이 굉장히 아쉬웠기 때문에 손정현 선수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 않나. 동료 의식, 동업자 의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 그리고 그런 경기가 나오도록 유도한 게 결국엔 심판. 네, 맞습니다. 그 경기도 굉장히 거칠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2위 독주를 굳건히 한 다음 이제 선두 인천을 계속 끝까지 물어 뜯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남 아산전도 포기할 수 없는 무승부도 용납이 어려운 상태일 텐데요. 충남 아산전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수들의 선발 라인업과 경기 결과 예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철님부터 예측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산전이 또 중요한 게 또 여름에는 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번 아산전을 계기로 또 한번 7, 8월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선발 라인업 예상해봤는데
그냥 예상이 되더라고요. 뭐 이게 좋은 의미로나 나쁜 의미로나 뭐 이게 워낙 또 우리 베스트 11이 약간 정해진 느낌이 살짝 있어서 일단 예상 라인업은 이제 양쪽 이제 윙백에 이기재 선수와 이건희 선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레오 선수와 황석호 선수가 센터백으로 호흡을 맞출 것 같고 또 그 위에 이제 미드필더 3명 이규성, 최영준 선수, 김지현 선수 그리고 양쪽 윙에 파울리뇨, 세라핌 그리고 일류첸코 톱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거는 레오 선수가 요새 제공권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또 우리 또 그 수원에 큰 웃음을 주시는 선수 있잖아요. 권한규. 네, 권한규 선수가 한 번쯤 이 기회에 또 선발 출전 부여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권한규 선수 수비 능력, 대인 수비나 제공권을 그래도 좋게 보는 편이거든요. 끈적한 게 있죠. 물론 뭐 아쉬움이 없는 선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권한규 선수의 수비 능력을 1대1 수비 능력이나 어떤 제공권을 좀 좋게 보는 편이라 이번에 또 선발 출전 기회를 개인적으로 얻어서 또 좋은 모습 보여주면 또 센터백에 또 좋은 이제 자극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예상 해봅니다. 네. 저 황석호랑 그 이제 권한규랑의 조합도 한번 궁금하긴 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경기 결과까지 또 예측해 본다면 저희가 또 난타전 유도해서 깔끔하게 4대1로 4대1 이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봅니다. 4대1 대승해도 1실점은 하네요. 1실점은 또 이게 또 센터백 듀오가 또 오랜만에 맞춰보다 보니까 하나 나온다. 하나쯤 나오지 않을까 하는 또 불안감이 있습니다. 네, 또 수비진에 대한 또 불신이 여기서 또 한번 1실점을 하고 4대1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커너스님 이어서 예측해 주시죠. 네, 저는 뭐 부산전의 스타팅 라인업이 현재 상황에서는 베스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뭐 부산전과 동일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저도 이제 형철님처럼 바람이 있다면 저는 파울리뉴 대신에 브루노 실바 선수가 오른쪽에 배치가 되고 세라핌 선수가 왼쪽으로 다시 한번 나와보는 건 어떨까. 왜냐하면 경남전에 그 김지현 선수와의 호흡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에 파울리뉴 선수가 그 전보다는 되게 경기 관여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되게 좀 김지현 선수와의 활약이 아쉬웠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현 선수와의 호흡이. 그래서 파울리뇨가 사는 대신 김지현 선수가 죽어버리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브루노 실바가 선발로 나올 수 있다면 뭐 바람이긴 합니다만 세라핌이 왼쪽, 브루노 실바가 오른쪽, 김지현 선수가 공미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경기 결과는 저는 다득점은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2대1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1실점은 하네요. 네, 뭐 이제는 골 안 먹으면 섭섭해가지고요. 한 골 먹어줘야 됩니다. 디폴트 값이네요. 네, 그렇죠. 네, 2대1 어려운 경기를 예측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강효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선발의 변화를 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만약에 이번 경기에서도 3경기 연속으로 양현모 선수가 아쉬운 판단을 보이는 모습이 있다라면 김민준 선수 선발에 대해서 변성환 감독이 고민을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김민준 선수가 작년 우리가 경남 원정 때 상대로 만났을 때 기억을 해보면 잘했어요. 빌드업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선수라고 전 느꼈거든요. 물론 선방률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래서 레오 황석호의 조합도 지금 저는 빌드업의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선수들을 좀 벌리고 풀백을 전진시키는 그러면서 골키퍼가 약간 더 나와주는 현대 축구 전술처럼 그래서 빌드업에 관여하는 이런 형태 만들면서 우리가 라인을 조금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공격적으로 나갈 거라면 이런 생각도 좀 해서 김민준 선수의 쓰임새 그리고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김현 선수가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어쨌든 심적으로 좀 힘들어한다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옳은가 안 옳은가 좀 차지하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깜짝 선발로 등장을 해서 한번 싸워주고 일류첸코에게 휴식도 좀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선발 라인업의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 예측을 하자면 충남 아산이 오늘 제가 기대 득점값 자료를 쭉 찾아보면서 재밌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충남 아산의 기대 득점값이 1.55xg이더라고요.
오, 되게 높네요. 이게 인천보다 높은 2위 수준이에요. 1위는 누굴까요? 우리겠죠. 네, 수원의 1.74입니다. 근데 수원은 실제로 지금 경기당이 2골 가까이 넣고 있어가지고 기대 득점보다 더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결정력이 오히려 좋은 편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충남 아산은 기대 득점 값은 1.55인데 경기당 지금 득점 수치가 1.22골 정도예요. 기대 득점보다 골이 낮습니다. 찬스는 만들지만 잘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실제 득점도 리그 순위처럼 중위권 7위권 기록이에요. 우리가 수비에서 집중력을 좀 잃지 않는다면 그래도 실점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을까. 그나마. 네. 1로빈의 무승부가 아쉬웠기 때문에 이번에 원정에서는 2대0 승리로 부산전의 아쉬움을 좀 털어내고 우리가 다시 지금 살짝 무릎을 꿇었지만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승부 예측까지 해주셨고요. 자, 이제 끝으로 저는 앞에서 다 똑같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변성한 감독님이라면 그거를 가정했을 때는 복부수로 나올 것 같긴 한데 이번 타임에서 강영목 선수에게 선발 기회 한 번 있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후반 막판에 너무 짧은 시간만 부여되는 것 치고는 활약이 좀 나름 괜찮았거든요. 또 이제 미들필더가 지친 시점이 됐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어느 형태로든 선발 한번 세워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도 변화? 뭐 김주현을 원투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정도의 변화가 한 번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 경기는 하나는 얻어 걸리겠죠. 3대0 가겠습니다. 어허. 왜냐하면 무실점을 해야 해요. 이제는 좀 진짜 골 그만 먹었으면 좋겠고요. 3대0 그럼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패널분들 다 승리 예측해 주셨고요. 선발 라인업은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로 희망사항과는 달리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충남 아산전 데뷔한 프리뷰까지 간단하게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모두 다 들려드린 것 같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형철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소감 들으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골다방 크루분들 경기장에서 처음 뵀을 때 저는 연예인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정도 에이, 아니에요. 근데 정말 농담 아니고 정말 연예인 보는 느낌이요. 맨날 유튜브나 이제 팟캐스트로 듣고 뵈던 분들을 실제로 뵀을 때 뭔가 내가 이 수원에 더 일원이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왜냐면 그냥 개인 지지자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같이 응원하시는 분들을 또 직접 마주하면서 인사하고 하면서 내가 점점 더 이제 수원의 지지자가 돼가는구나를 느꼈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연이 돼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함께 팟캐스트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고 재밌었고 네네. 이 팀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원래도 있었지만은 뭐 뉴비로서 이 팀에 대한 애정이 더더욱 생기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확실히 네. 동료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털빈 부부 많은 활동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또 경기장에서 또 자주 뵀으면 좋겠습니다. 충남 아산전 티켓팅이 원래 1분 만에 매진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좌석을 열어줘서 그것도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더라고요. 갈수록 원정 경기 가기가 더욱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산 경기장을 또 하나의 어나더 빅보드로 만들 예정인데요. 선수단 여러분, 결과에 대한 압박이 크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뛰는 것도 얼마나 힘들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라도 꿈속이라도 널 따라간다는 말을 실천하기 위해 각자의 현생도 많은 부분 포기하면서 응원하러 오시는 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서 한 걸음 더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뒤에서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모두 충남 아산 원정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골다방 크루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이 갑자기 많이 더워졌습니다. 경기 보기도 정말 힘든 계절이 왔는데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면서 다가오는 충남 아산전에는 우리 모두 웃을 수 있는 결과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밀레니엄 시대 보이그룹 잭스키스라고 기억하시나요? Become the Jackie.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하겠죠? 줄여서 재키라고 불렀죠? 저는 H.O.T.파라서 재키를 그다지 좋아하진 않았는데요. 이 재키의 폼생폼사라는 노래가 있어요. 곡의 가사를 보면 폼 때문에 살고 폼 때문에 죽고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 팬들의 폼을 수원이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지지자들은 수원 때문에 살고 수원 때문에 죽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이번 충남 아산전이 우리의 폼을 살리는 경기가 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저는 지지자라면 팬이라면 방금 지미스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꿈속이라도 따라간다는 그 마인드로 저희가 지건 무승부건 이기건 끝까지 응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다 같이 힘내서 수원이 이번 겨울에는 마지막에 다 같이 웃을 수 있도록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서 선수들이 더 힘내서 경기할 수 있게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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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키보다는 H.O.T죠. 아유, 그렇죠. 그럼요. H.O.T죠. 단지 널 사랑해. 단지가 누군데? 장우혁이잖아요. 장우혁. 아유, 전 장우혁 파입니다. 장우혁. 전국에 있는 단지가 다 죽어서 그것 때문에. 문단지. 단지 문단지. 형철님 뭘 하시는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저는 끝물 세대여가지고 전 G.O.D가 좀 기억에 남네. 신화라. 아하. 네. 하늘색 풍선 세대 차이가 좀 나네요. 저희랑 또. 슬프네요. 나중에 식사 자리 한번 초대해 주시면은 또 뭐 식사하실 일 있으면 와이프랑 한번 같이 가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음번에는 와이프분이랑 같이 수빈님이랑 같이 또 출연해 주시는 걸로. 네. 한번 저 수빈이 물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